네, 이번 주 탄핵소추와 특검 임명, 또 국정조사가 잇따라 진행되면서 박근혜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운명을 가를 한 주가 시작이 됐습니다. 네, 자세한 이야기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강신업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야당이 일단 각 당별로 탄핵소추안 초안을 오늘로 완성을 하고 30일에는 탄핵안 발의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12월 2일, 다음 달 2일이죠. 일단은 탄핵안 표결 처리를 좀 추진하겠다 이런 움직임도 있고 또 한 주가 좀 미뤄질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12월 2일은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 네. 왜냐하면 12일 2일은 어쨌든 지금 예산안 통과 마지막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안을 어떻게 통과시키는 것도 굉장히 야당에서는 고민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네. 근데 그것을 같이 만약에 발의를 하게 되면은 통과시키게 되면은 굉장히 좀 혼란스럽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121명, 그다음 국민의당 38명, 네. 정의당 6명, 무소속 7명입니까? 네. 합치면은 전부 다 172석인데 나머지 지금 40석 이상을 지금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사이에 물론 박지원 원내대표도 60명 이상 전화로 통화해보니까 다 그 탄핵에 동의한다. 새누리당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그것이 실제로 제대로 확인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이번 탄핵에 절대적으로 도움받을 게 여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중에서 비주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 비주류하고 얼마나 사실은 서로가 연대할 수 있는 그런 통화를 했는지 또 아니면 직접 만났는지 또 확보를 했는지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볼 때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좀 어려웠기 때문에 네. 12월 2일 날은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적어도 아무리 빨라야 12월 9일 정도는 되지 않겠나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당으로서도 사실 좀 서둘러오고 싶은 좀 욕심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일단 지금 말씀처럼 네. 이 비박계의 그 동의를 얻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2일 날이면 시간이 얼마 안 남아. 이번 주 금요일이거든요. 그렇죠. 30일 날 발의한 다음에 2일 날 통과시킨다는 얘기인데. 네. 근데 사실 12월 9일까지 간다고 더 이 탄핵에 찬성하는 의원들이 많아지라는 보장은 사실 없어요. 네. 보기에 따라서는 오히려 이탈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시간이 길어지면서요. 그럼 자꾸 지금 민주당 쪽에서 그 추미애 대표의 얘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승민 의원도 얘기하고 나경원 네. 의원도 자꾸만 이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꼬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꼭 9일이 되는 것이 더 이 지금 의결정 수를 확고하게 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네. 또 하나는 오히려 이탈표가 생길 수가 있고 지금 새누리당의 움직임이 탈당 얘기가 계속 나오다가 지금 비박과 이제 친박 주류가 조금 이제 탈당은 좀 막자, 분당은 막자 이런 분위기도 좀 감지가 되는 상황이기 네, 네. 때문에 반드시 9일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지금 말씀처럼 2일 날이 법정 예산 기한 그렇죠. 마지막 날이거든요. 예, 게다가 예. 지금 법인세 인상 문제도 있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걸려 있어요. 여야 간에.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물리적으로 좀 상당히 버거운 건 있죠. 네, 네. 그런데 불구하고 2일과 9일은 일주일밖에 아니지만 그 일주일은 굉장히 긴 기간입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사안이나 변수들이 많이 부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예. 꼭 무슨 9일이 된다고 해서 의결정수 확보가 더 많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면 야당이 의외로 12월 2일로 서두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네, 네. 제가 또 한 가지 또 이 일이 굉장히 좀 쉽지 않다고 보는 이유가 야당 내부에서도 사실은 단일 대우를 갖췄다고 형식적으로는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은 딱 들어가 보면은 사실은 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이 조금 결이 조금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탄핵에 대해서. 왜냐하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어쨌든 추미애 대표가 지금 우리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굉장히 여당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대신에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가능하면은 이걸 빨리 처리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숙성을 시켜서 네. 탄핵을 숙성시켜서 처리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은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노무현 대통령 탄핵 문제와 관련된 후폭풍을 이미 맞아본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게 지금 접근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게 추미애 대표는 과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사실 주도적으로 역할을 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공수가 바뀐 입장이니까 그래서 조금 그 탄핵에 대한 후폭풍에 대한 어떤 강도 이런 면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입장이 조금 다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아직까지 지금 여당 내의 비주류와 친박 간의 어떤 정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주 지나면은 이번 주 지나고 다시 또 금주 토요일 날 촛불 시위 상황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그게 어느 정도 이제 무르익고 숙성이 되면 물론 지금도 뭐 촛불 시위의 민의라는 게 어디 있다는 게 이미 알고 확인이 있는 됐죠. 확인 다 예. 됐지만은 그런 상황을 조금 더 숙성시키면서 좀 이번 주는 일단 지켜보고 그 다음 주로 가지 않겠나. 그리고 혹시 이 사이에 또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또 수석 비서관 회의라든가 아니면 뭐 직접 대통령이 뭐 얘기 어떤 네. 뭐 지금 현재 시국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상황을 그 로드맵을 내놓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아마 9일 날 정도 하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일단은 이 탄핵 소추안에 뇌물죄가 들어갈지 여부도 굉장히 관심사인데 이게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 겁니까? 네, 굉장히 그 관심이 많죠. 네. 이 뇌물죄를 과연 탄핵 소추안에 넣을지 지금 야당과 여당 지금 야당 두 당이 서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조율을 하는 그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죠. 예. 자 그렇다면은 이 뇌물죄를 넣게 되면 먼저 그 확실하게 이 탄핵 심판에서 인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장점이 있죠. 지금 드러난 것으로만 본다면 직권남용 그리고 강요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은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범위가 굉장히 넓은 것이고 예. 또 더군다나 지금 박 대통령을 조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무관계라고 뭐 적시는 했지만 이 강요 같은 것도 좀 보기에 따라서 협박이라든지 폭행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강요도 이제 협박이 있는지가 불분명하고요. 그래서 어쨌든 뇌물죄를 넣으면 확실하게 이제 탄핵 심판을 인용받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점에서는 상당히 넣고 싶어 할 겁니다. 하지만 이 뇌물죄는 이제 부정한 청탁이 있어야 되고 대가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과연 이 뇌물을 공여했는가가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53개 기업이 다 공여했다고 보기에는 문제가 있죠. 지금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이 여기에서 과연 부정한 청탁이 오가는지는 분명치 않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나타나고 있는 면세점이라든지 그래서 삼성, 롯데, SK, CJ, 부영 이 정도가 이제 이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지금까지로서는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 뭐 수사하고는 상관없이 이 야당이 지금까지 얻은 자료를 가지고 예. 이 뇌물죄를 넣는 것은 가능해 보이고요. 지금 뭐 그렇게 되면은 기간이 길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수사와 재판하고 이 탄핵 심판하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그 점을 분명하게 소명만 한다면 그때문에 시간이 크게 길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넣는 것도 가능할 것이고 그렇게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은 해봅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요. 지금 뭐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 뭐 굉장히 많이들 궁금해할 것 같은데 이번 주 안으로 뭐 3차 입장 발표를 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도 있던데 혹시 좀 어떻게 좀 전망하세요? 근데 어쨌든 그 이번 주 안에는 어쨌든 그뭐 대통령이 직접 하든 아니면 청와대 입장하든 아니면 또 유영하 변호사가 하든 어쨌든 지금 이 시국 상황과 관련해서 네. 아마 그 입장 표명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네. 직접적이나 간접적이나. 왜냐하면은 지금 바로 이제 특검 전국에 또 들어가고 또 지금 검찰에서 29일 날까지 어쨌든 대통령 직접 조사하겠다고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시간적인 여유도 그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또 지금 대통령 그 변호사인 유영하 변호사가 그 검찰의 수사에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1차적으로 한번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사실 굉장히 그 부메랑이 돼갖고 국민 여론을 굉장히 자극을 했어요. 네. 자극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검찰이 일단 검찰에 얘기하는 이 지금 수사 내용과 관련해서는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아니면은 뭐 청와대 제가 볼 때는 그냥 대통령이 이번 주에 수석 비서관 회의를 해서 그때 좀 입장을 어느 정도 밝힐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수석 비서관이 이번 주에는 그렇죠. 왜냐하면 이 소집을 지금 해서요. 국정 공백이 너무 예. 지금 오랫동안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이 이것을 마냥 지금 그 관망만 하고 이렇게 지금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이 진행이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네. 지금 국내 대외적으로 지금 상황들이 너무 지금 어렵게 지금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지금 촛불 시위의 어떤 열기 이런 것들이 벌써 점점 지금 높아지고 있고 이게 또 장기화 갈 태세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청와대나 박근혜 대통령 압박하는 수위가 굉장히 높아집니다. 높아지면 이것을 그냥 묵과하고 나 모르겠다 이렇게 할 수는 어떻게 보면 그리 보면 또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 너무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또 어제 이제 원로 회의가 열려갖고 네. 거기에 대해서 또 뭐 청와대에도 또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네. 내년 4월까지 뭐 하야를 해야 된다는 등 뭐 여러 가지 개헌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했기 때문에 예. 또 거기에 대한 또 입장도 내 모르겠다 하고 하게 딱 또 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종합하고 이제는 좀 뭔가를 입장 표명을 할 때가 됐다. 다만 그 형식적으로 그게 이제 뭐 대국민 담화를 통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국민 담화는 하지 않고 좀 간접
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언급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거죠.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그래서 3차 대국민 메시지가 어떠한 형태로도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나타내지 않은 지가 꽤 됐습니다. 예. 지금. 근데 참 문제는 대국민 담화하든 그것이 기자회견이 됐든 어떤 메시지가 됐건 과연 무엇이 담길 수 있을까 거기에. 그렇죠. 어떤 내용이 담기느냐가 중요하겠죠. 지금 이미 국민들은요 뭐 여러 번 얘기하는 겁니다만 탄핵이 됐건 퇴진이 됐건 특히 퇴진하라는 거거든요. 당장 퇴진하라는 거예요. 어제 지금 원로들의 얘기는 일단 뭐 질서 있는 퇴진에 무게를 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거국내각 총리를 구성해라 이런 거국 총리가 구성한 이제 이끄는 총리 내각을 구성하라고 했는데 예. 국민들은 퇴진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수사도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상황이고 내일 이제 대면 조사를 받아라라고 검찰이 통보한 상태잖아요. 네. 청와대에. 예. 근데 오늘 유영하 변호사가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만 모르긴 모르겠으나 내일 그 대면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한다는 것도 이제는 이미 별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다고 즉각 퇴진한다는 말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말이죠. 거기 담을 내용이 만만치가 않다. 그래서 섣부르게 이렇게 사과도 어떤 그 진정성이 있지 않는 그런 사과라든지 네. 어설픈 해명이라든지 그리고 검찰이 피의자로 지목하고 공모자로 이제 거기에 적시한 거 공범으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무슨 반박성 그리고 해명성 발언을 잘못했다가는 이 국민들 민의에 더욱더 그 분노를 부추길 수가 있기 때문에 대국민 담화 또는 뭐 기자회견 무엇이 됐든 간에 네. 그러한 것들 조율할 것 같다. 그래서 장담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네. 일단 어쨌든 오늘 오후에 이제 유영하 변호인은 입장을 밝히게 네. 되는데요. 항상 발표를 할 때마다 더 큰 후폭풍을 몰고 왔거든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그래서 오늘은 사과를 한다기보다는 특검이라든지 국정조사 이런 것들에 성실히 임하겠다 이 얘기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특검을 임명해서 특검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 조사에 임하겠다 이 얘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야당에서 지금 탄핵 소추를 발의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핵 소추가 발의되면 역시 거기에 대해서도 뭐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든 자기가 법적 절차에 따라서 성실히 임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 그래서 오늘 얘기하는 것은 정치적인 어떤 그 해법보다는 네. 법적인 해법을 제시하면서 법적인 어떤 그 절차에는 충실히 따를 용의가 있다. 하지만 정치적인 어떤 요구라든지 내지는 압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곤란하다. 이런 내용을 아마 얘기할 것으로 보이고 네. 다시 말하면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최대한 협조하겠지만 정치적인 어떤 요구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그런 어떤 담화를 발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법적인 조치에 대해서 이렇게 뭐 성실하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사실 검찰도 마지막 시한으로 29일 내일이죠. 네. 대면 조사 시한을 좀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어느 정도 나올까요? 네, 29일 그거는 이제 뭐 거의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고요. 다만 이제 대통령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검찰 조사는 받지 못했지만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준비가 되지 않았다든지 뭐 그런 예. 얘기 할 겁니다. 하지만 특검이 어차피 구성이 되기 때문에 특검법이 통과됐고 특검에는 충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네. 또 국정조사가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또 국정조사에 충실히 임하겠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탄핵 심판, 이 탄핵이 소추가 발의가 된다면 예. 거기에도 자신의 입장을 밝힌다든지 성실히 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예. 국정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란 말은요, 굉장히 그 내용을 볼 필요가 있어요. 국정조사에 성실히 응하겠다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증인으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말을 쉽게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특히 대면 조사에 대한 입장 표명이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있을 것 같아요. 네. 내일 당장 대면 조사를 통첩을 한 상태인데 그렇죠. 네. 계속 수사를 안 받았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오늘 입장 발표를 한다고 그러면서 내일 대면 조사에 대해서 아무 반응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이제 그 특검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수사를 거부하면서 특검에 응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특검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중립적 특검에는 응하겠다라고 그렇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검 후보자가 이제 곧 결정될 거 아니겠어요? 네. 빨리 야당이 국회가 특검 후보를 대통령께 이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지금 여러 인물들 하마평이 있습니다만 사실 뭐 여러 그 변호사 출신이건 뭐 검사 판사 출신이건 지금 현재 판검사 출신의 경력을 가진 자만 그렇죠. 되게 돼 있어요. 지금 특검법에 의하면. 조건이 그렇죠. 별도 특검법에 의하면. 그런데 네. 거기서 청와대 입장에서 볼 때는 이러이러한 사건에 과거에 변호를 하거나 어떤 그 기소를 하고 이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중립적이지 않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아마. 네. 그래서 저는 여전히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는 특검에 응하지 않을 수가 없겠으나 지금 중립적이란 말이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특검에 대해서도 여전히 원론적으로 중립적이란 말을 할 가능성이 높다. 그 얘기는 사실은 특검을 거부할 명분을 축적한다라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명분을 그래서 오늘 쌓는 유영아 것이다. 네, 변호사의 그 입장 발표를 두고 봐야지 하겠습니다만 예. 의외로 다시 또 일반 민심과 역행하는 그런 입장이 나올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오늘 저는 이제 그 유영아 변호사 입장에 대해서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유영아 변호사는 법률적인 이야기만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청와대 대변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대변인을 통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칫하면 왜냐하면 유영아 변호사가 지금 하는 것은 법률적인 잘못만 하는 거지 어떤 정치적인 행위를 뭐 대변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는 좀 판단을 잘해야 된다. 지금 네. 이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특검 관련해서는 이제 대통령이 당장 지금 뭐 어떤 액션을 못 취하는 이유가 뭐냐면 특검이 발의되게 되면은 결국 임명을 누가 해야 되냐 대통령이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정치적인 행위를 지금 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특검에 응하느냐 안 하는 문제는 차후의 문제예요. 네. 그럼 특검 임명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대통령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대통령의 고유건 아니고 그 정치적 행위이기 때문에 네. 그걸 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쨌든 특검과 관련해서 청와대 대변인이나 아니면 대통령이 직접 앞으로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은 유영아 대변인이 할 사항은 아니다. 예. 그래서 대통령이나 아니면 청와대를 통해서 발표하는 것이 국민들한테도 납득하는데 또 이해하고 납득하는데 충분히 예. 그 어떤 그 오해 소지가 없다. 이렇게 보는 이제 거죠. 하나 첨언하고 싶은 게 아주 뭐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야 되는데 유영아 변호사는 정치인이에요. 아시지 않습니까? 세 네. 번이나 출마했었고 지난 20대 총선 때도 송파에 출마 신청을 했다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못했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변호사임과 동시에 정치인이에요. 그래서 유영아 변호사를 대통령 측의 변호인으로 선임할 때 이미 그러한 것들 예견하고 네. 오히려 그런 정치적 판단을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깔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첫 번 그 유영아 변호사가 입장을 발표할 때 많은 국민들이 놀랬잖아요. 어떻게 예.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사실 변호사로서의 입장 발표가 아니라 정치인으로서의 무슨 입장 발표 비슷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전 그런 궤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아까 제가 국정조사를 말씀드렸는데 그건 이제 대통령께서 뭐 국정조사로 나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이제 청와대 쪽에서도 할 수 있는 협조는 최대한 하겠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앞으로 이제 충실하게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런 원론적인 이제 말씀을 하실 걸로 생각된다는 얘기고요. 예.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적인 얘기를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봐도 정치적인 얘기를 해가지고는 본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하기로 한 국정조사라든지 뭐 탄핵이라든지 내지는 특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절차에 따라서 어떤 차질 없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 정도 얘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는 그런 말씀이죠. 예,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랑은 좀 반대로 지금 청와대가 벌써부터 국정조사에 좀 비협조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벌써부터 이러면은 앞으로 국정조사 어떻게 진행됩니까? 국정조사가 이제 이제 우선 기간보고가 시작되잖아요. 30일부터 기간보고를 한 다음에 증인 채택으로 들어가요. 증인 채택에는 지금 뭐 총수들 9명 들어가 있고 우병우라든지 김기춘 이런 분들 나오실 겁니다. 예. 아마. 근데 문제는 그거예요. 지금 저는 정말 이 청와대가 민심이란 말 말고 다른 말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데 이른바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너무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그 국정조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 부분도 그냥 특검을 하니까 그 법률적인 잣대로 가고 국정조사는 적당히 시간만 끌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국정조사가 왜 의미가 있냐면요. 법률적이고 사법적인 잣대로 할 수 없는 것들을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언론이 지켜보고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낱낱이 파헤치는 진상 규명을 하는 겁니다. 예. 전혀 특검과는 다른 거예요. 특검이 진행되니까 국정조사 의미 없다는 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근데 그 국정조사를 지금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이렇게 가볍게 보는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전히 촛불 저 성남 민심을 보고도 네. 지금 오늘 유영아 변호사 말씀도 나눴습니다만 이 오후에 봐야지 알겠죠. 어떤 예. 입장을 발표하는지. 그것이 이제 하나의 가늠자가 될 텐데. 예, 예. 국정조사나 특검에 여전히 적당히 시간을 벌면 뭔가 어떤 무슨 탈출구나 혈로가 뚫린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해다. 뭐 어제 원로분들이 많은 말씀을 하고 이제 대통령께 이제 조언을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얼마 자진 퇴진 얘기 나오고 뭐 얘기 나왔습니다만 여전히 청와대는 거기에 반응도 없어요 지금. 네. 그럼 그러한 것들이 저는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아요. 여전히 이 상황을 일단 좀 오기로 버티면 뭔가 무슨 틈새가 네. 공간이 보인다고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국정조사에 대해서 저도 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제 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 뭐 국정조사는 사실 그 국민을 대신해서 국회의원들이 이제 그 진상을 밝히는 거니까 특검하고 좀 다른 차원이 있죠. 그런데 그렇죠. 지금까지 사실은 그
그 국정조사를 보면은 사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국정조사 폐지론까지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은 국정조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이 제대로 준비를 안 해갖고 오히려 국민들을 보는 앞에서 생방송 기간 안에 그냥 정인들을 망신을 준다든가 그 사실 규명을 하는 게 아니고 망신 주기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굉장히 거기다 거부감이 많았는 거예요. 네. 이번에도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1차 촛불 시인가 2차 촛불 시 전에 야당에서 긴급 대정부 질의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사실 보면 긴급 대정부 질의를 했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크게 나온 건 없어요. 오히려 황교안 총리 불러갖고 망신만 주고 이런 식으로 비쳤단 말입니다. 결국 나중에 그게 뭐 촛불 시위를 하기 위한 명분을 주기 위해서 뭐 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대로 이번에도 정말로 국정조사를 뭐 지금 대기업 총수들 뭐 8명까지 지금 부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했으면은 정말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그 불러서 망신 주고 이런 식으로 했다는 정말 야당도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특검하면 마무리인데 특검도 또 무용론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특검 그리고 국정조사 다 지금까지는 무용론이 다 나왔었습니다. 왜? 무용론에는 뭐예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로지 정치적인 수사에만 국민들이 놀아놨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번에는 촛불 시위의 어떤 민의가 제대로 담겨 있으려면은 그들을 뜻을 제대로 담으려면은 네. 정말 제대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증거도 갖고 제대로 갖고 해야지. 정말로 망신주기식 국정조사가 된다면은 이거는 정말로 정치권 엄청난 후폭풍이 올 거라고 또 보는 얘기할게요, 거예요. 제가. 네. 저도 99% 동의하는데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문제의 본질을 자꾸만 희석시키면서 예. 이것이 망신주기다, 무슨 뭐 호통치기다 이런 식의 그 비판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분명 무슨 국정감사가 됐건 국정조사가 됐건 그런 의원들의 행태가 분명히 비판받아야 돼요. 네. 여야를 막론하고 네. 그런 거 많이 있었잖아요. 한건주의, 뭐 폭로주의, 국정감사 끝나면 항상 국가무용론 거의 교과서예요. 그렇죠. 똑같이 고정된 패러다임인데 너무 그걸 강조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정감사나 국정조사가 나름 긍정적인 역할도 있어요. 근데 네. 이런 것들이 너무 배제되고 네. 지나치게 부정적인 면만 부각시키는 건 옳지 않다.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에 있어 잘못된 것도 우리가 계속 이제 개선해 나가고 시정해 나가고 의원들한테 이제 그런 충고를 해야 됩니다만 예. 지나치게 우선 국정조사 시작하기 전부터 이게 너무 망신주의로 하면 안 된다. 말씀 100% 당위적으로 맞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그것보다는 어쨌든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게 더 옳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 변호사님도 하실 말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이 국정조사는 사실은 특검하고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진상규명위원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즉 여야로 18명 동수로 지금 18명이 지금 국정조사위원으로 지금 돼 있고 네. 조사 기일은 60일 그리고 30일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게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준비만 철저히 하고 그리고 또 국민의 어떤 알 권리를 보장하는 이런 노력만 한다면 충분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는 국회의원들이 뭐 보여주기식 TV에 자기 얼굴 보이고 한건주의식 이런 것들을 하다가는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서 정말 나라의 앞날을 걱정하는 이런 국정조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찰이 일단 국회에서 특검이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면 그동안의 수사를 다 멈추고 넘겨줘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이제 검찰이 지금 끝까지 어쨌든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 입증에 대해서 좀 주력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보면은 여러 가지 수사도 하면서 더불어서 이제 또 차은택 씨 같은 경우도 뭐 박근혜 대통령을 공범으로 같이 공소장에 적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렇게 좀 강하게 이렇게 좀 수사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검찰이 어떤 내용을 좀 파헤치고자 하는 건지. 예, 검찰은 아무래도 뇌물죄를 입증하고 싶은 것이죠. 예. 특히 이제 차은택의 경우에도 그 포레카 부분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네. 공범으로 보진 않았습니다만 이 KT 부분에 대해서는 이동수 전무를 강제로 취직시켰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나서는 최 씨의 소유인 플레이그라운드를 통해서 일감 이제 몰아주기를 했다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박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공범으로 지금 적시를 하고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전부 결국은 뇌물죄를 입증함으로써 이번에 박 대통령이 실제로는 단순하게 조력자가 아니라 몸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렇게 보는 데에는 아무래도 검찰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그리고 물적 증거뿐만 아니라 인적 증거를 통해서도 단순히 대통령이 어떤 최순실의 국정농단 노름에 거기에 하나의 그 알지 못하고 부역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대통령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고 실행했다라고 네. 보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검찰에서도 끝까지 파헤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이제 촛불로 나타난 국민의 민심을 담아서 역시 사정 권력도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어떤 임명을 받긴 하지만 실제 그
권력의 어떤 그 위임자는 국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한번 제대로 수사를 해보겠다 이런 뜻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 지금 이제 법률적으로는 뭐 변호사님께서 뭐 잘 얘기하셨습니다만 또 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보면은 검찰이 지금 오히려 지금 이렇게 지금 뭐 청와대도 압박하고 수위도 좀 높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검찰이 지금 못한 그러니까 검찰이 전혀 할 수 없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이 대통령을 기소는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수위를 높이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이거는 특검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검찰이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어쨌든 그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불소추 특권이 있기 때문에 기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되지 않는 제가 알기로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그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그 뇌물 공여죄를 추가할 건지 말 건지 그거를 지금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이 이럴 때는 사실 뭐 정무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은 오히려 이 수사 자체에 대해서 좀 더 강도 있게 좀 수사를 해서 좀 압박하는 게 더 수월하다. 지금 이렇게 보면 결국 못할 거를 기소 못할 상황을 왜 저렇게 하느냐. 결국은 이제 특검으로 가려고 하지 않나. 이 모든 상황을 특검으로 넘겨버리면 검찰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유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검찰이 좀 고민해서 제대로 좀 이런 거 그냥 수사적으로 할 게 아니다 이거죠. 검찰이 지금처럼 잘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네. 사실 얼마 전만 해도요. 지금 우리 허 이사장님 말씀처럼 헌법 84조에 의해서 재직 중에 대통령은 형사상에 소출받지 않는다라는 것 때문에 수사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예. 왜냐하면 수사라는 것은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수사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는 입장이 확고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도 또 과연 대통령을 공소장에 그 이제 최순실, 안정범 등 이런 사람들 공소장에 넣을 것이냐 안 넣을 것이냐가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었는데 예. 공소장에 적시하고 피의자로 입건하고 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네. 드디어 이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이게 맞는 거죠. 물론 뭐 저기 그 소추받지 않는 건 당연하고 기소를 할 수 없습니다만 여기에 기소를 전제로 한 수사만이 있는 것이냐 예. 그렇지 않다란 그 뭐 학계 그 헌법학계 여러 가지 그 논의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수설 뭐 소설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 건데 네. 아무튼 수사할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겁니다. 헌법 정신이라는 건 뭐냐면은 대통령이 국가 원수임을 감안해서 예. 최소한도 국가의 명예 때문에 구속하거나 기소하지 말란 얘기지 수사하지 말라는 건 전혀 아니에요. 왜냐하면 퇴임 후에는 구속되고 기소되는 거예요. 네, 네. 네, 네. 그래서 재직 중이란 말이 딱 있잖아요. 헌법 84조에. 근데 왜 체포영장 못하고 왜 강제수사 못합니까? 그건 말은 안 되니까. 제가 최근에도 말씀하는 건 저는 이제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던 건 아니고. 물론 어떻게 잠깐만. 보면 네네네. 허 이사장님 말씀에 대한 반박하는 건 아니고 그걸 원론적인 말씀 제가 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런 그러니까 비전문가 그러니까 비법조인 입장에서 보면은 좀 뭔가 정치권 입장에서 보면은 검찰의 입장이 아주 명확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법조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글쎄요, 뭐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제 특검이라고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다 해보고 싶을 겁니다. 특검이 임명되지 않고 구성되지 않았다면 이번에 모두 수사를 다 끝내보고 싶은 그런 검찰의 생각, 의지가 좀 의지가 그렇죠. 있다고 저는 봅니다. 네네. 하지만 이제 특검을 과연 사실은 검찰만큼 특검이 할 수 있느냐는 거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사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상당히 그 보강을 했다고는 하지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예. 또 이제 그 특검의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것도 상당히 필요할 거고요. 그럴 수 있겠죠. 네. 특검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검찰이 수사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건 분명하죠. 예. 조금 전에 이제 물적 증거 이야기하셨잖아요. 지금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녹취 파일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얼마 전에는 뭐 10초만 들으면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주말에 나온 이야기로는 검사들이 이거를 듣고 이제 대통령의 무능을 개탄했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말이죠. 예. 그 어느 방송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10분만 듣고 있으면 뭐 도저히 이렇게 무능할 수가 있나. 이게 네. 보도에도 나왔어요. 신문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예. 건데 뭔지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검찰이 수사하는 검찰의 입장에서 느끼는 게 아니라 시민의 입장에서 그런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분노다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정호성의 그 녹음 파일에 있는 정호성 전 비서관의 네. 그 휴대폰에 있는 녹음 파일을 10초만 들어도 뭐 이런 얘기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민심을 흉흉하게 하는 거거든요. 정말 밝힐 수가 없으니까 못 밝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시중에 떠돌아다닌 것 같아요. 알 수는 없죠. 알 수는 없으나 이런 것들도 아마 국정조사에서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게 검찰 수사라는 얘기가 나올 수 없는 것이 국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탄핵 정국이 국회 표결이 가결로 될지 부결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가결될 확률이 훨씬 높아요. 제가 볼 때 거의 99%라고 보는데 네.
가결되고 나면 완전 헌재만 맡겨지는 게 아닌 상황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이 국정조사에서 뭔가 나타나고 그런다면요. 네. 단서나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국면으로 갈 수가 있다. 그러니까 탄핵이 의결되고 난 다음에 국회에서 헌재 판결이 좀 늦어지거나 그러면 국민들은 바로 당장 즉각 퇴진 또 요구할 수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이제 이게 단순하게 헌정 질서에 따라서 무조건 헌재 판결까지 기다리라는 게 아닐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귀추가 주목된 부분이긴 합니다.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실 그 뭐 10초 문제라든가 뭐 또 어떤 그 정호성 그 녹음 파일에 보면 지금 뭐 상당히 지금 일부 언론에서는 뭐 좀 예. 구체화되면서 나오긴 네. 나옵니다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검찰이 수사의 한계에 부딪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걸 자꾸 흘리는데 사실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은 정말 그런 게 있다면은 그것을 기소하든 아니면 뭐 정호성을 기소할 적에 그걸 적시를 다 하든가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것을 말로 할 수 없고 기소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수사의 한계를 느끼다 보니까 그런 걸 자꾸 흘리게 되는데 이런 흘리게 되다 보면은 자꾸 뭔가를 이 의혹이 커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검찰 입장에서는 좀 뭐 자기 충분히 한계에 대해서 입장을 이해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을 듣는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볼 때는 자꾸 의혹만 증폭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런 이제 거죠. 반대해서 일각에 지적하는 부분은 청와대나 이쪽에서 너무 이제 그 특권을 이용해서 일부러 계속 막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아니죠. 계속 막는 게 있는 아니고 부분이거든요. 막을 수가 있습니까? 네. 검찰이 이제 그 증거를 다 확보를 했는데 네. 그걸 그대로 뭐 인용을 하든가 아니면은 그걸 공개를 하든가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 아니겠어요? 전 우리 허 이사장 말씀이 참 좋은 말씀이에요. 예. 근데 지금 이 5,100만의 대한민국 아닙니까? 이게 막을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를 검찰이 미리 뭔가 뭐 여기 전문가 계십니다만 뭐 피의사실 공표 이렇게 접근하는 건 저는 아니라고 보고 네, 네. 이걸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팩트들이 만약 있다면 그게 팩트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의혹인지 알 수는 없으나 그런 게 여러 눈이 있고 SNS도 있고 다 사람들이 벌써 이 부분은 워낙 제가 가끔 이제 좀 심한 표현일지 모르지만 단군일의 최대 이건 미증유의 전대미문의 사태거든요. 이건 사건이 아니라 사태입니다. 이거는. 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흘러나오는 거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입니다만 그거 막을 수 없습니다. 네, 네. 그거 물론 규명해 막을 수 나가야 되는 없죠. 것이지 네, 그거 네, 네. 지적하는 건 지금 이미 좀 공허하다. 네. 이런 내 그러니까 느낌이 좀 막을 들어요. 수가 없으니까 차라리 체계적이고 공개적으로 정확하게 뭐를 봤는지 뭐가 있는지 왜냐하면 이제 확보된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검찰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변호사도 계시지만은 네. 수사를 하다가 벽에 부딪히면은 사석이라도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석에서 들은 사람은 또 그거를 인용을 하게 되죠. 네. 그러다 보면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사실 뭐 청와대가 이제 이런 가운데 국정 컨트롤 타워 역할을 계속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40일째 국정회의도 뭐 올스톱된 상태인데 이런 가운데 사실은 뭐 김현웅 법무장관이라든지 최재경 민정수석 사표 수리 여부도 아직 결정도 안 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이렇게 미루는 이유는 뭐라고 좀 보시나요? 일단 뭐 법무장관과 민정수석은 뭐 사정 라인의 두 축이니까 예. 게다가 지금 어쨌든 현실적으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검을 앞두고 있고 여러 네. 가지 지금 이번 주가 그야말로 운명의 한 주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김현웅 법무장관과 최재형 민정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기 어렵겠으나 지금 두 사람이 워낙 완고해요. 완강합니다. 지금 사표 끝까지 이제 고수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사의를. 네. 현재 지금 김현웅 법무장관의 경우는 뭐 지금 반려도 안 된 상태예요. 지금 근데 최재경 수석의 경우는 반려 아닌 반려, 이른바 사실상의 반려. 네. 대단히 말이 어려워요. 사실상의 반려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지금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려는 아닌 거예요 지금. 근데 적어도 이 상태도 한계가 있어 보여요.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도저히 검찰과 대통령 사이에서 그 입장도 난처하고 또 하나 문제는 전 그것보다도 더 이건 뭐 지나치게 우리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거 말고 말이죠. 최재형 수석 같은 경우 막상 청와대에 들어가 보니까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고 느끼지 않았을까. 이건 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그래서 유영하 변호사의 저는 아까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지나친 좀 극단적인 표현 이런 것들이 최재형 수석이 대통령을 보좌하는데 그리고 이런 법률적인 사안에 대처하는데 상당히 인간적인 한계도 느낄 수가 있다. 예, 이건 예. 무슨 뭐 검찰에 대한 항의 메시지 저는 그런 거 아니라고 봅니다. 네. 지금 뭐 어떤 상황에서 감히 뭐 검찰에 대한 항의 메시지 합니까? 저는 그건 그냥 하나의 분석일 뿐인 것이고 네. 그 두 사람이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자기가 검찰로서 그리고 검사로서 느끼는 그런 애로 같은 거 한계 이런 게 더 큰 것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말씀드렸지만, 네, 네. 사표 수리를 지금 안 하는 이유도 또 하나는 측면을 보면은
이게 사실 뭐 사정란이나 지금 말씀하신 큰 두 축이다 보니까 이 예. 두 축이 빠져버리면은 사실 청와대 내부가 어쩌면 와르르 일시적으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예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두 축을 잡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금 현 시국 상황을 볼때 왜냐하면 지금 아까도 뭐 쪽에서는 탄핵이니 뭐 국정조사니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막 쭉쭉 달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이 축이 무너지게 되면은 어떤 뭐 청와대 내부에 있는 어떤 그 상황들이 또 시너지 효과로 인해 갖고 쭉 다른 라인들까지도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쨌든 이 부분은 예방 아닌 예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근데 지금 예. 당정청이 거의 이제 어떤 붕괴의 조짐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는 사실요. 지금 거대한 흐름이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미 새누리당은 뭐 탈당이냐 분당이냐 지금 거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예. 있고 교육부에서도 지금 뭐 역사교과서 얘기가 지금 뭐 사실상의 철회 수준을 밟는 거라고 저는 보여요. 사실은 뭐 청와대와 교육부가 갈등은 아니다라고 이준식 사회부총리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네.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런 식으로 전부 공직자들도 마찬가지고 이건 사실 정권이 서서히 붕괴되는 그런 조짐을 보인다. 이게 정치적인 해석입니다. 이건 법률적인 해석은 아닙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자, 일단은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전해드리기로는 이번 주 토요일에도 또다시 이제 촛불 집회가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법원이 어떤 집회 허용 범위를 그동안 계속 넓혀주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허용 범위가 더 넓어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예, 과거에 법원은 사실 이 허용 범위를 아주 좁게 해석을 했죠. 그래서 뭐 학교가 있다든가 관공서가 있다든가 또는 뭐 교통 체증이 생긴다든가 이런 이유로 해서 여러 가지로 질서 안정이라는 측면에 더 방점을 찍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이제 국민의 여망이 워낙 크고 그러다 보니까 법원에서도 진보적인 이런 어떤 그 성향을 드러내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서 이 시위의 어떤 집회 범위를 넓게 해석을 했습니다. 예. 근데 원래는 법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는 이 공무서 같은 경우에는 약 100m 여기까지는 이제 할 수 있게 돼 있는 겁니다. 100m 이내에는 이제 못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최대 한도로 한다면 이제 100m까지 들어갈 수 있는데 네. 청와대는 특수한 곳이라 이 100m가 아마 들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어정쩡하죠. 그래서 지금 예. 갈 수 있는 데까지는 다 간 거죠. 네. 그래서 시민들도 충분히 자신의 어떤 그 정치적 의사를 표현했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그걸 충분히 이제 알 수 있는 정도가 됐죠. 그래서 이번에 뭐 그 시위 범위는 계속해서 지금보다 좁아지진 않을 거로 생각은 됩니다. 더군다나 평화 시위를 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 시위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제 벌어지다 보면 혹시 예기치 않았던 이런 어떤 또 어떤 불상사가 있을까봐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법원도 이제 그 관심을 가질 것이고요. 그리고 경찰에서도 충분히 대비를 하면 되겠죠. 네, 지금 네. 이게 이제 촛불 시위라는 게 사실 뭐 어떻게 보면 국민들의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 표시도 이게 무한대 갈 수가 없거든요. 일정 부분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그 한계라는 건 뭐냐면은 결국 평화 시위 때문에 한계가 있고 그리고 지금 그 법원에서도 이 지금 그 100m까지 허가하는 이유가 뭐냐면 평화 시위를 전제하에서 해주기 때문에 근데 만에 하나 사실 어떻게 보면 청와대에도 그 입구에 가보면은 100m 이상 갈 수 있는 입장도 지금 전혀 안 해요. 거기는 거의 거의 뭐 문만 열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법원에서 이런 유혈 사태를 생각했다면 거기까지 하지 않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사실 어떻게 보면 국민적인 이 정책 의사 표시 내용을 갖고 이제는 아마 법원도 이제는 이 사항들이 정치권으로 이제 넘어갔기 때문에 탄핵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아마 허용하기는 굉장히 곤란할 거다. 왜냐하면 이 부분들은 어쨌든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제 넘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좀 한계가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세 분 말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